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정말 아침 뉴스를 제가 신문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정말 언제나 그 즐거운 뉴스보다도 항상 참담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뭐 우울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경제를 보면서 너무 참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경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활로를 좀 언제쯤 개척해서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또 이번에 쿠팡도 그렇고 뭐 여러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정말 정부의 정책이 너무 어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경제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계속되는 그 일자리를 잃고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가게는 점점 핍박해지고 가게가 핍박이다 보니까 온갖 상상할 수 없는 사회 병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오늘도 몇 가지 뉴스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근의 쏙쏙 경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해설, 정책, 실물, 금융, 세경제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16년 만에 작년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위축됐다는 얘기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일자리, 자영업자들 어려움, 또 일자리 파괴 이런 것 때문에 소비할 여력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이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추락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인제 지금 현재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지금 한국은 세계 경제와 약간 디커플링, 탈동조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워낙 반기업 정책, 친노조 정책, 소주성 뭐 그야말로 경제 회복과는 너무 관련이 없는, 경제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정책들만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세경제 회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제 세계 경제가 이제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심지어는 암호화폐 가격도 상승하고 뭐 그러지만은 아직 인플레이션율은 그렇게 압력은 높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1. 뭐 한 4-5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래 미국의 물가 상승 목표가 2% 예요. 그러니까 2%라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당장은 높진 않지만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에 500만 명을 돌파해서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인제 기획재정부에서 작년 9월에 발표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인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고갈 시기가 2056년보다 한 10여 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결과적으로 연금 그 수익률 또는 또 인구 고령화의 속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 고령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드디어 500만 명을 돌파해서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기금이 좀 쌓여 있는 것은 어 작년 말에 833조가 라고 합니다. 쌓여 있는 적립금이 쌓여 있는 것은 아직도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수령할 세대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제 선진국들은 이게 이미 연금 도입이 뭐 200년 정도 된 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내고 또 국민들이 받고 이런 과정이라 우리는 아직까지 적립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인제 본격적으로 이걸 수령하기 시작하면은 곧 인제 급전직하 적립금이 줄어들면서 2000 한 50 기획재정부 전망은 2056년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2050년 전후에서 고갈될 것이다. 정말 이렇게 되면 더 굉장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지금 이제 반도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희토류, 반도체 뿐이 아니고 각종 방위 산업 방산품 생산에도 필요한 희토류를 두고 지금 굉장히 글로벌하게 지금 그 희토류 자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중에 특히 인제 미국과 중국 간에 희토류를 두고 쟁패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거의 수입량의 5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미중 간의 쟁패를 볼 때 이걸 좀 '수입선을 다변화해야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곧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특히 인제 지금까지 많은 나라에서 희토류 매장량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생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과 접촉을 해서 그런 거에서 좀 자원을 우리가 개발한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식으로 수입을 해 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베트남도 세계 매장량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개발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나라들이 몇 나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만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해외 자원 개발을 MB 정부 때 해 오던 거라고 그래서 적폐라고 그래서 좀 완전히 어 중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는 원자재가 전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특히 그 히토류 같은 건 완전히 우리는 뭐 제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해외 심지어는 개발을 해서라도 어 수 수입선을 다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아마 이번에 곧 그래서 히토류 상반기 안으로 핵심 소재인 히토류에 대한 수입 다변화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 TSMC 대만의 그 파운드리 업체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의 거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만의 TSMC가 가격을 30% 정도 인상한다고 합니다, 4 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그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심지어는 모바일에 들어가는 모바일 AP까지도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동차 생산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입니다. 그래서 TSMC에서 그런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TSMC가 약간 저가 공세를 해서 시장 세어 확보에 역점을 두어 왔는데 이번에 4월 달부터 가격을 30%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삼성 반도체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은 지금 현재 한파로 인해서 가 전기가 원만하게 공급이 안 되면서 가동 중단이 지금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인제 이거 미국의 텍사스 쪽은 더구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은 앞으로 언제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거.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가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우리가 재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기업이 홀로 커야 하는 나라다.' 이런 칼럼이 실렸군요. 외국인들은 한국을 굉장히 평가하고 있지만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나라입니다. 이거 굉장한 파퓰리즘이죠. 우리가 기업이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데도 지금 이제 피용자 자영업자들 하면 한 2,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600만 명 정도는 자영업자고 한 2천만 명 정도가 피용자인데 피용자 중에서 공무원과 공공부문이 한 200만 명 정도 되고 1,800만 명 정도는 전부 다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또 대기업에 가서 안정적인 일자리 고수입과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를 갖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반기업 정서 여기에 또 핀셋한 이걸 또 부추기고 있는 좌파 정치인들 때문에 지금 기업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발목만 안 잡았으면 정말 어 좋겠다 이런 칼럼인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정말 여러 군데서 지금 뭐 경영권은 흔들리고 있죠. 법인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걸 비롯하면 기업 총수들은 감옥을 가야죠. 뭐 우리나라 손님들 기업하려면 형무소에 담장을 걷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우리나라는 기업이 홀로 크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지금 기업을 엄청 지원하고 있어요. 예컨대 뭐
준공하더라도 인공지능을 위해서 10년 동안 10조 위안을 투자하겠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 양회에서. 10조 위안이면 1,600조가 되어서 우리나라 예산의 3년치 예산을 인공지능 하나에 쏟아붓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규제가 없는 나라로 유명하고, 제가 여러 차례 미국을 방문해서 그 실리콘밸리의 고위당국자들하고 면담도 했는데, 실리콘밸리가 잘 되는 이유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시카고의 고위당국자하고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시카고 정부도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우리는 뭐 그걸 비롯하면 큰 정부가 좋다, 심지어는 작은 정부가 좋다는 신화가 이제 신화를 끝낼 적이 됐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업들을 규제하고 억누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도와주기는 그냥 오히려 억누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같은 큰 나라들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는 사례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EU에서 빅4라고 그래요. 빅4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멈추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19개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혈전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고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전부 우리 한 5,200만 명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1,200만 명의 접종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1,200만 명 중에서 77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돼 있습니다. 다른 백신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이 770만 명이 상반기에, 저는 궁금한 것이 1,200만 명, 그럼 나머지 4천만 명은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1,200만 명에 대해서 지금 엊그제 보도된 거 보면 한 300만 명 정도는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협의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한 900만 명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나마 77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K 방역이든 뭐든 해서 국민들 계속 그냥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규제만 했지, 뭐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지 말라, 뭐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측면도 있죠. 8.15 때도 모이지 말라, 3.1절 때도 모이지 말라, 뭐. 그러면서 K 방역 자랑만 했지, 뭐 심지어는 뭐 글로벌 정상회담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아주 민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확보를 안 한 거죠. 백신 확보를 못해서 지금 상반기에 1,200만 명 접종하려고 그중에서도 한 300만 명 협상 중이고, 1만 명분은. 그런데 770만 명을 아스트라제네카를 확보해 두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유럽에서 19개국이 접종을 중단하고 있어서 한국이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국민 집단 면역이 안 되면 경제가 계속 추락하면서, 그야말로 일자리가 없어서, 수입이 없어서 죽는다, 아파서 죽는다, 아니면 수입이 없어서 죽는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다른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중단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정 총리는 지금 백신 휴가를 줘서 맞고 나면 몸이 아프니까 뭐 유급 휴가를 검토한다, 이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미봉책이죠. 근본적으로 백신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전력 구입이 급증하자 원전 가동을 슬그머니 늘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벌써 인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텍사스 오스틴 얘기가 삼성 반도체가 한 달치 넘게 지금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지금 워낙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원전 구입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서 한전은 지금 적자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한전 적자가
많은 가운데 계속 그 전력 구입비가 올라가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윤영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은 한전이 사들이는 원전의 비중이 2016년 30.8%였는데 탈원전을 내건 현 정부 들어서 2017년에 27%로 2018년에 23%로 계속 낮아졌는데 최근 들어서 전력 단가가 워낙 구입 단가가 올라가니까 2019년에 26%, 2020년 작년 29%까지 슬그머니 올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 왜 이렇게 숨어서 올립니까? 원전 폐기를 원전을 중단해야죠. 지금 이것 때문에 산업자원부의 전 장관이 지금 수사 대상에도 좀 올라 있죠. 왜냐면 원전의 그 자료, 원전에서 원전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원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UAE에서 한국형 원전이 지금 가동을 정부가 승인했죠. 근데 경제성만 가지고 따졌는데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것이 감사 결과가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환경단체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경제성을 조작하면서까지 원전을 폐기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원전 폐기 때문에 두산중공을 비롯해서 원전의 설비를 제공하는 많은 업체들이 지금 도산 위기에 몰려 있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일을 왜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태양광이다 뭐다 해서 엄청나게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뭐다 늘리면서 거기에 또 계속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386 중에 한 사람은 태양광 비리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어떤 정책을 할 때 좀 객관적이고 정확한 그런 그냥 그 사업만 바라보면 경제만 바라보면 해야 되는데 그런 이념이 들어가게 되면 정치가 들어가게 되면 항상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원전 폐기 정책을 제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자지 정신없다. 인제 좀 미국 경제로 넘어가 보면 미국에서 이번 통 크게 뭐 1조 9천억 달러의 그 패키지를 풀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안 걷으면 안 되죠. 30년 만에 부자 증세를 시동을 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민주당 정부는 좌파 정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좌파 정부는 결국 분배라든지 뭐 이런 쪽을 치중하면서 그 1조 9천억의 상당 부분이 성장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1조 9천억에 무슨 뭐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 준다.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 칼리지는 아예 전면 무료로 한다. 그다음에 의료 보험 같은 것을 지난번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오바마 케어로 다시 돌아가서 확대한다. 그다음에 무슨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지지를 받고 당선은 됐지만 결국은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실업난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데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법인세를 21%, 28%로 올리고 개인소득세도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과 자본이익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올린다. 이런 30년 만에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35%이던 법인세를 21%로 낮추어서 미국 경제에 호황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미국 경제는 굉장히 장기 호황을 기록해서 2020년 3월까지 2009년부터 123개월 동안 미국 역사상 최장 호황을 기록했다고 미국의 경기 변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NBER에서 미국 국립경제연구소죠. 거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법인세를 왜냐하면 35%에서 21%로 낮췄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등장해서 다시 법인세를 28%로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되면 경제가 오히려 위축된다 반대되는데 그러면은 돈을 많이 풀면서 세금을 안 올리면은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가 부채가 금년에 미국 이런 정책들 때문에 뭐 GDP 대비 100% 넘을 건 확실시되고요. 한 10년 정도 후에는 200% 까지 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미국 의회 예산정책국에서 어 CBO라고 그러죠.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데요. 아침에 재미있는 뉴스 하나 떴습니다. 미국 국채 보유액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1조 2,767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이 두 번째로 1조 952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영국이 4,387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뉴스 하나가, 중국이 미국의 압력이 너무 세지면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내다 팔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국채를 팔면은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자 일본이 바로 "우리 일본이 사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요즘 이게 미국 국채를 두고도 이런 국가 간의 아주 미묘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제 다시 남북 문제를 한번 돌아보면은, 북한에서 이번에 김여정이가 "한미 훈련을 계속할 때는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북한은 그냥 핵 무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뭐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또 뭐 우리 서해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을 어 사살했죠 뭐. 사살하고 뭐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사실상 남북 군사 합의는 파기된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지금 계속 뭐 지피를 헐고, 무슨 뭐 휴전선을 뭐 평화의 지대로 만든다고 날리고, 군사력을 줄이고, 이번에 한미 훈련은 실전 훈련을 하지 않고 그래서 컴퓨터로 훈련하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컴퓨터 워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계속하면은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협박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인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미 훈련이 그렇게 워게임으로 축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김여정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태생적인 바보다. 미친 개다." 이런 막말을 쏟아내면서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는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하고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제 특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 한 어 이 미 고위 당국자 블링컨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을 하기 하루 전에 이런 얘기를 발표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걸 하루 앞두고 어 이런 협박을 함으로써 우리의 대미 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50 명이든 100 명이든 훈련에 참가하면 침략 연습이다." 이렇게 하는데 했습니다. 통일부는 즉각 호응을 해서 "남북 적대 관계 해소는 어떤 경우든 대화 협상으로 해야 한다. 국방부도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이런 맹렬한 아주 비판에 우리 정부가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인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있은 이후에 바로 법을 개정을 해서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논란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인제 보면, 아니고 얼마 전에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어 특히 인제 이 과거에도 개성공단 완전 철거를 위협하고 한 이후에 바로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죠. 그런 발언이 나오자 통일부는 "한미 훈련이 긴장을 조성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지금 부 워게임 컴퓨터라는 것도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방어, 자위적인 방어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앞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여정이 문정부를 특등 모절이라고 대북 전단을 막을 법이라도 만들라고 했을 때 위헌적인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어서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별칭을 얻기까지 한 데다가 국제외 회의에서 북한스럽다는 발언을 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김여정이 망언을 지켜보겠다고 한 뒤에 바로 경질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는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흔히들 말하는 종북 친중 정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런 건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386이 비록 과거에는 주사파였다 하더라도 국정을 담당하면서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정말 국정을 담당하면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발언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종북 정부임을, 종북 친중 정부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황을 연출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통일부는 또 그동안에 대북 반출품 중에서 대북 물건을 민간이 보낼 때는 핵 개발 전용 방지 판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걸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금년 1 월부터는 그런 거 하지 않고 대북 반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김여정 담화에 반박조차도 못하는 정부. 이렇게 정부가 침묵하면 큰 오판을 부른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일 관계를 지렛대가 없다 보니까 중국이 계속 굴욕을 당하고 있거든요. 업수위 역임을 당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이런 든든한 지렛대를 갖지 못하면은 핵을 가진 북한에 언제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방문 하루 전에 김여정의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 의미가 심장하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이고 유화적인 태도가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대응 전략은 한미일 삼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미국과 일본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이든의 다자주의에 대해서 한국은 린치핀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항하고 북핵에 대항하는 다자주의가 이제 쿼드죠 주로. 방 국 안보 면에서는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연결한 쿼드고 경제 면에서는 CPTPP. 미국과 일본을 지금 미국은 이제 곧 가입할 거고 현재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 포괄적 점진적 태평양 경제동반 협정인데 우리는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쿼드에도 가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든의 이런 다자주의를 통한 그런 대중 전략에 우리가 가입을 하고 동승을 해야 우리가 든든한 지렛대를 가지고 북한의 이런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 북한의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대응하고 거대한 중국을 어떻게 대응합니까?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지켜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정부라면은 정말 하루빨리 한미 동맹과 또 경제적으로는 또 한미일 중심으로 한 그런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그 다자간 협정에 가입하면서 든든한 지렛대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발전해 갈 수 있다. 존속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1 인당 소득이 10,000 불이 되는 나라에서
1 인당 소득이 1,500불 뭐 정도 안팎밖에 안 되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굴욕적으로 약하게 나온다는 건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예요. 단 한 가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 북한과 중국 간에는 지금도 조중 방위 조약이 상호 방위 조약이 있습니다. 우리 한미 방위 조약처럼. 계속 한미 방위 조약만 얘기합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저 남한의 좌파들이 조중 방위 조약은 얘기한 적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방위 체제에서 지금 계속 느슨해지고 있고 이탈을 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자체가 존립이 어려운 거죠. 경제 면에서도 빨리 우리가 지금 경제와 방위 안보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바른 정책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실린 칼럼 하나 소개해 드리면 국가 생존 여부는 세 가지 환상, 그래서 좀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환상은 남북 관계에 집착을 하고 대중 저자세를 하고 이상하게 일본에 대해서는 큰 소리 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세 가지 환상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핵을 더 무력 증강을 하면서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데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 집착하고 있다든지, 또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우리를 업수 여기고 중국은 계속 우리를 1대1로 중국에는 패권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 저자세를 갖고 있다든지, 또 일본은 한미일 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합의회 등을 어렵사리 합의한 걸 파기한다든지, 심지어 우리가 뭐 지소미아를 우리가 어떤 면에 필요한데 군사정보 협정이 우리가 필요한데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한다든지 뭐 이런, 파기한다고 했죠. 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는, 이 세 가지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의 우회를 통한 남북 협력은 핵 경 제재를 지금 우회를 통해서 남북과 협력하자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된다.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할 뿐 한국 편을 들고 있지 않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한미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근거 없는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직시해야 우리 대한민국 운명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뭐 그런 지적인데 정말 전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체제 경쟁자이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폐마하면서 홍콩을 이번에 완전히 애국자 취향이라는, 공산주의자들만이 중국을 다스릴 수 있다, 친중 있다는 그런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을 하면서 중국 체제에 탁월함을 입증했다고 시진핑이 서방 국가들을 훈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의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의 이 선택이 우리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저런 친중 반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는 중국의 그 그룹에 포함될 것이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인 한일 미국 일본 체제의 해양 세력으로 우리가 포함될 것이냐 하는 중요한 선택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상호 방위 조약을 1953년에 6.25 전쟁이 끝나면서 체결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미 동맹을 드디어 그때 이제 만들면서 기반을 구축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언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드디어 자유로운 해양 국가로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했던, 오랫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굴종적인 관계를 면치 못했던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로운 해양 국가로 가게 되었다고 했던 그 진로에서 다시 종북 친중적인 그런 굴종적인 상황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자유민주 시장 경제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뭐 단순히 뭐 이런 그런 정도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김여정의 발언이라든지 혹은 또 뭐 한미 관계, 또 문정부의
지금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환상, 중국에 대한 저 자세, 그건 대북 관계, 환상,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이상하리 많지 강경한 자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런 것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